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아들 집 현관 앞에서 쫓겨나던 날 저는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가족에게 폭스 대신 더 무서운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인생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도윤 74입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터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쉰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대학을 보냈고 아들 결혼식 때는 전세 보증금까지 보태줬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부모란 그런 존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몸이 먼저 알더군요. 2달 전부터 숨이 찼습니다. 계단 하나를 오르는데 심장이 귀에서 들릴 정도였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찍은 흉부 사진을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있다고. 큰 병원에 빨리 가봐야 한다고. 치료비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초수급비 받아서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약국에서 제일 싼 기침약 사서 먹으면서 이러다 나아지겠지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누워서 숨을 쉬는데 가슴에 돌덩이가 올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무서웠습니다. 이러다 이 방에서 혼자 죽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안 찾아오는 이 방에서.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6번 울렸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넣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찾아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찾아가면 설마 외면하겠나 싶었습니다. 뱃속에서 낳은 자식인데.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하는데 손이 잘 안 올라갔습니다. 결국 눌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들렸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여보 그냥 돌려보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폭도에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주 목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짐이구나. 가족한테도 세상한테도 그냥 처리해야 할 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굳이 하자면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더 잃을 게 없는 사람의 자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안 하기로. 대신 더 무서운 걸 하기로. 살아남기로. 그것도 아주 제대로.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떨리고 숨이 차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난방도 잘 안 되는 방, 축축한 이불, 싸구려 형광등. 누워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평생 뭘 위해 살았지? 젊을 때는 바다 위에서 살았습니다. 조선소 설계팀장이었습니다. 도면 하나 잘못 그리면 배 한 척이 침몰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책임감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밤샘 작업은 당연했고 명절에 집에 못 들어가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동료들이 티풀이 간다고 나설 때 저는 도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번 돈은 전부 가족한테 갔습니다. 아들 과외비, 아들 대학 등록금, 아들 군 제대하고 나서 사줬던 중고차, 아내가 아플 때 병원비, 집 살 때 모자란 돈, 뭔가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그게 아버지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였으니까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말기로 발견됐고 진단받고 8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퇴직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아내 치료비로 거의 다 썼습니다.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고 그게 제 노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상 치르고 나서 얼마 뒤 이사를 갔습니다. 처갓집 쪽으로 좀 더 들어간 동네였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했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원룸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워낙 짧게 부어서 받는 돈이 얼마 안 됐습니다. 기초 수급 신청을 했고 자격이 됐습니다. 그렇게 고시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만 버티면 뭔가 달라지겠지 했습니다. 그게 3년째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 집 현관 앞에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방이 차가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복도에서는 누군가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할 때는 도면 속에 미래가 있었습니다. 이 선이 배가 되고 이 배가 바다를 가른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룩 하나 금 하나. 나는 평생 뭘 위해 살았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일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진작에 저를 떠났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뭔가? 이 고시원 한 칸이었습니다. 축축한 이불과 깜빡이는 형광등. 그 순간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라는 것. 내 눈치를 볼 사람도 없고 내가 눈치를 봐야 할 사람도 없다는 것. 평생 처음으로 저는 아무한테도 아무것도 빚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슬픔인지 해방인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다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한테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뭘 하고 싶냐? 며칠 뒤 숨이 더 차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갈 돈이라도 찾아보려고 짐을 뒤졌습니다. 그때 오래된 철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20년 전에 회사 구조조정 때 퇴직금 대신 받았던 지분 서류였습니다. 당시엔 휴지나 다름없던 거라 그냥 넣어두고 잊고 살았던 겁니다. 고시원 방 한쪽 구석에는 이삿짐 박스 2개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담긴 박스였습니다. 아내 사진 몇 장, 옛날 명함, 조선소 시절 동료들이랑 찍은 단체 사진 1장. 그리고 잡동사니들. 몇 년째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어봤자 기분만 이상해졌으니까요. 그날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숨이 너무 찼습니다. 누우면 가슴이 눌리고 앉아있으면 어지러웠습니다. 병원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혹시 뭔가 있을까 싶어서 현금이든 통장이든 뭐라도 나올까 싶어서 박스를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들, 오래된 영수증, 쓸모없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러다 손에 잡혔습니다. 녹이 쓴 철제 상자. 자물쇠가 달려있었는데 열쇠는 오래전에 잃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손톱깎이로 억지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꺼내서 펴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첫 빈 부분이 거의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20년 전 IMF 직후였습니다. 조선소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계팀장이었지만 팀 자체가 외주화됐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던 날 인사팀 직원이 서류 1장을 내밀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현금 대신 협력업체 지분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인 안 하면 퇴직금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협력업체 이름이 서류에 박혀 있었습니다. 당시엔 작은 부품 납품업체였습니다. 직원 수십 명짜리.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받아두고 잊었습니다. 아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말해봤자 걱정만 할 것 같았으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고시원 공용 와이파이는 느렸습니다.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쳤습니다. 로딩이 됐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것들이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 계약, 유럽 방산 기업과의 협력, 코스피 상장. 사진 속 회사 로고는 제가 기억하는 그 로고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회사가 돼 있었습니다.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무슨 의미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가진 지분이 얼마인지, 그게 지금 얼마짜리인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잘못 눌린 줄 알고 다시 쳤습니다. 또 다시 쳤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폭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냥 그 숫자만 화면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20년 동안 박스 속에서 녹슨 자물쇠에 갇혀있던 종이가 지금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병원 갈 돈을 찾으러 열었던 박스에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증권사에 전화했습니다. 주민번호를 불러주자 직원이 한참을 조용히 있더군요. 고객님, 집은 그대로 가지고 계신데요? 금액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00억 아니 200억이 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쫓겨난 노인이 갑자기 큰 돈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전화를 걸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서류를 발견하고 나서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확인했다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라면, 착각이라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그 낙차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시 철제 상자에 넣어두고 이틀을 그냥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숨이 너무 차서 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가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냥 몸이 저를 떠밀었습니다. 증권사 대표 번호를 검색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자동 응답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또 누르다 보니 상담원이 연결됐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지분을 받은 것 같은데 확인이 되냐고. 서류에 있는 계좌 번호와 주민번호를 불러줬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해졌습니다. 꽤 길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나쁜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역시 없는 거구나. 소멸됐거나 오래전에 정리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객님, 집은 그대로 가지고 계신데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숫자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들었습니다. 단위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천천히 다시 불러줬습니다. 100억.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200억이 넘었습니다. 숨이 멎는다는 게 그런 거더군요. 실제로 몇 초 동안 숨을 안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고객님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좀 웃겨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웃었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폐에 물이 차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노인이 아들 집 현관 앞에서 쫓겨난 사람이 고시원방 구석에서 녹슨 철제 상자를 여는 사람이 알고 보니 200억짜리였습니다. 웃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서류를 받던 날 아내한테 말했더라면, 같이 확인했더라면, 아내가 아플 때 그 돈이 있었더라면 8달 만에 가지 않아도 됐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웃음이 뚝 그쳤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냥 돌려보내. 그 순간과 지금 이 순간이 겹쳤습니다. 이 돈을 아들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 줄 수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됐습니다. 아들은 놀라겠지요. 미안하다고 할 겁니다. 잘못했다고 할 겁니다. 다 용서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손이 안 갔습니다. 그냥 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그보다 훨씬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이 돈은 내가 먼저 써야 한다. 나를 위해. 처음으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까 고민했습니다. 나 돈 있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현관 앞에서 들은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돌려보내.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돈으로 사과받지 않겠다. 대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모르게 해주겠다. 사흘을 생각했습니다. 돈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다음 절차를 안내해준다고 했지만 일단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고시원 방에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숨은 여전히 찼고 몸은 여전히 안 좋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그 집 앞에서 들었던 손주 울음소리가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본 적 없는 손주였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했을 때 병원에 갔었는데 문 앞에서 10분 있다 그냥 왔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눈치가 느껴졌으니까요. 그 아이는 지금 몇 살이 됐을까? 생각하다 보면 전화기에 손이 갔습니다.
누르려고 하면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냥 돌려보내. 며느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더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나고 제가 아버지라고 했고 잠깐의 침묵이 있었고 아내한테 그 말을 하는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전화를 못 누르게 했습니다. 돈으로 달라지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00억이 있다는 걸 알면 아들은 달려올 겁니다. 미안하다고 할 겁니다. 잘못했다고 할 겁니다. 아마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진심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 돌려보낸 사람이 돈이 생기자 찾아온 거니까. 그 순서가 제 안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알리지 않겠다고. 지금 당장은. 대신 제가 먼저 살겠다고. 제대로. 폭수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폭수는 상대를 겨냥하는 거잖습니까? 제가 하려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를 짐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끝내 모르게 저 혼자 잘 살고 싶었습니다. 화려하게 말고, 시끄럽게 말고, 조용하고 단단하게.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들었을 때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방식 때문이길 바랐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을 피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솔직히는 들었을 때 나쁜 말을 들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쁜 말을 들어도 이제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진작 오셨어야죠. 저는 네, 그랬어야 했는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웃으면서. 오랜만에 제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름 안 밝히고 기부하고 싶습니다.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는 동네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놀이터를 새로 만들고 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노인복지관을 지었습니다. 신문에 나오더군요. 정체불명의 후원자. 아들은 그 기사 보면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부자도 있네. 저는 그 말 듣고 혼자 웃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폐에 찼던 물이 빠지면서 숨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처음엔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느 날 아침 공원을 한 바퀴 걷고 나서 숨이 크게 차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벤치에 앉아서 한참 하늘을 봤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꽤 큰 날이었습니다. 몸이 나아지면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쓸 수도 없었고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게 그냥 숫자로만 있다가 끝나는 건 너무 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아들 동네가 생각났습니다. 아들 집에 찾아가던 날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면서 봤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 있던 놀이터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시소는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네줄은 끊어진 채 묶여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그냥 지나쳤는데 생각해보니 거기서 노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에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안 떠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변호사가 재단 설립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제 이름이 들어가는 건 싫다고. 변호사가 이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법을 설명해줬습니다. 재단 이름은 간단하게 지었습니다. 제 아내 이름에서 한 글자를 땄습니다. 아내가 알았으면 손을 내저었겠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 건 놀이터였습니다. 아들 동네 구청의 익명으로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담당자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은지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이름을 묻지 말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 뒤 그 놀이터는 완전히 새 것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장학금이었습니다. 아들 동네 초등학교에 연락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매년 쓸 수 있는 장학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게 했습니다. 너무 크면 소란스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금액으로. 노인복지관은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땅을 알아보고 설계를 하고 짓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번도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변호사와 재단 직원을 통했습니다. 폭지관이 완공됐다는 연락을 받던 날, 저는 고시원 방에서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정체불명의 후원자, 익명의 기부자가 동네를 바꾸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가 SNS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누굴까? 왜 이름을 안 밝힐까? 그 기사를 아들이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들이 자기 SNS에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마디를 적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부자도 있네. 저는 그걸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아들 계정을 찾아본 건 아니었습니다. 공개 계정이었고 검색하다 걸렸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소리내서 웃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연락할 가족이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처음 보는 사람 같더군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후원자다. 아들은 웃더군요. 아버지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아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들이 울었습니다. 쓰러진 건 폭지관에 처음 가던 날이었습니다. 직접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지은 건물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노인들이 거기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멀리서 그냥 한 번만 보고 오자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 동네로 갔습니다. 폭지관 앞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새 건물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노인 몇 분이 햇볕을 쬐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살짝 어지럽다 싶었는데 다음 기억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119가 왔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연락할 가족이 있냐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없다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번호를 줬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아들이 왔습니다. 커튼을 열고 들어오는 얼굴을 봤습니다. 10년이 넘게 자주 못 봤으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닮았더군요. 눈매가 아내를 닮았는데 그건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낯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들이 침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의사한테 설명을 들으러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결정했습니다. 지금이다 싶었습니다. 내가 후원자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 동네 놀이터 장학금 폭지관. 그거 내가 한 거다. 아들이 웃었습니다. 피식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저는 말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침대 옆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 기부 내역서, 지분 확인서. 외출할 때마다 챙겨 다녔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 손에 건넸습니다. 처음엔 그냥 훑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페이지를 다시 넘겼습니다. 천천히. 금액이 적힌 부분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다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울음을 들었습니다. 50이 넘은 아들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이 겨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해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몰랐으면 됐다. 이제 알았으니까 잘 살아라.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저는 한참을 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몰랐겠지. 잠깐 침묵이 흐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안 알려준 거다. 재산은 전부 재단에 넘겼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날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울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였구나. 돈을 안 준 게 아니라 사람을 남겨준 거였다는 걸. 아들이 무릎을 꿇은 건 병원에서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들어오더니 말없이 침대 옆에 섰다가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바닥에 그냥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저는 한참 그 모습을 봤습니다. 50이 넘은 아들이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예전에 제가 그 나이였을 때 저도 이런 적이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그런 사람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봤습니다.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몰랐겠지.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또 빨개져 있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변명인지 설명인지. 저는 그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됐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안 알려준 거다. 아들이 그 말 뜻을 바로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표정이 굳었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참이 흘렀습니다. 재산 정리는 그 전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몇 달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지분 전부를 재단에 이전했습니다. 재단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이름도 없었습니다. 아내 이름에서 딴 재단 이름만 있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이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고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생기면 달라질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돈이 사람을 망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지났습니다. 폐 상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병원 선생님이 잘 관리하면 오래 사실 수 있다고 했지만 몸은 솔직하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잘 알았습니다.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걸. 죽음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젊었을 때는 죽는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냥 계속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시원방에서 혼자 숨이 차던 그 밤 이후로 죽음이 먼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친숙해졌습니다. 겁나지 않았습니다. 할 걸 다 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도 왔습니다. 손주도 왔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얼굴을 본 손주였습니다. 아이가 영정 앞에서 할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싸늘해진 손이었지만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분이 나중에 전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였구나. 돈을 안 준 게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남겨준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아들이 평생 안고 살게 된 거였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도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재단은 오늘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내 이름을 딴 그 재단이